내가 너 같은 걸 왜 며느리로 받아들였는지 몰라? 어머니, 저도 억울해요. 아들 못 낳은 게 제 잘못인가요? 다 내 잘못이지. 그 잘난 자식 농사 하나 못한 게 누굴 탓하려고. 진짜 너무하십니다. 전, 전 진심이었어요. 진심. 진심이면 우리 집안 씨를 그렇게 끊어놨겠니? 이 집에서 썩 꺼져. 그날의 말들은 지금도 내 귓가에서 생생하다. 시어머니의 눈은 마치 죄인을 보는 듯했고 그 눈빛에 난 온몸이 얼어붙은 듯 움직일 수가 없었다. 한복 저고리 고름을 쥔 손엔 핏기가 돌았고 가슴속은 콱 막힌 듯 답답했다. 나는 꿇어앉아 있었다. 무릎 아래 대청마루는 얼음장 같았고 그 차가움이 마치 내 인생 전체로 스며드는 것 같았다. 나는 숨을 깊게 들이쉬었다. 울지 말자고 참자고 이 집에서 한 번이라도 사람 대접받고 싶다고 그렇게 마음을 다잡았다. 하지만 그게 무슨 소용이었을까? 장독대 뒤엔 시아버지가 서 있었다. 담배를 입에 문 채 말없이 연기만 뿜어냈다. 그 사람의 눈엔 감정이 없었다. 그저 오래된 나무처럼 그 자리에만 서 있을 뿐. 그리고 그 옆에 내 남편. 내가 믿고 사랑했고 모든 걸 걸었던 그 사람. 고개를 숙이고 침묵하는 그의 모습은 날 더 비참하게 만들었다. 그 누구도 내 편이 아니었다. 그 넓은 마당, 찬바람 불던 그날, 나는 철저히 혼자였다. 아들 낳지 못한 며느리는 쓸모없는 짐짝이야. 그 말을 마지막으로 시어머니는 대문 안으로 들어가며 문을 쾅 닫았다. 그 소리는 지금까지도 내 심장을 때리는 망치 같았다. 나는 멍하니 그 자리에 한참을 서 있었다. 심장이 쿵, 쿵 미친 듯 뛰었고 눈물은 이미 볼을 타고 흐르고 있었다. 내 몸은 떨렸다. 치욕, 분노, 슬픔, 억울함. 그 모든 감정이 내 머리와 가슴과 손끝에까지 몰려왔다. 그러다 결국 난 천천히 일어나 짐 보따리를 들었다. 얼마 전 싸놓은 내 속옷 몇 벌. 내가 직접 만든 베네쪼고리 하나. 그조차 이제 의미가 없었다. 종갓집 대문을 나섰다. 나를 데리러 온 이도, 잡는 이도, 배웅해주는 이도 없었다. 눈발은 어느새 굵어졌고 대문 위에 걸린 빨간 홍등만이 덜컥 닫힌 내 인생을 조롱하듯 흔들리고 있었다. 그 순간 나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나는 오늘 죽었다. 이 집의 며느리도 이 사람의 아내도 아니다. 나는 이 집안에서 지워졌다. 아무도 어떤 말도 필요하지 않았다. 그들은 날 그저 실패한 여자로 정리했다. 마치 뽑힌 채 버려지는 잡초처럼. 사연을 들려드리기 전에 무료로 가능한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다음 이야기도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어요. 사람들은 잊었다. 그날 이후 나는 없는 사람이 되었다. 이 동네 장터에선 수군거림만 남았다. 그 며느리 쫓겨났대. 아들 하나 못 낳고 종갓집 망신만 시켰대. 뭐 이제 다시 시집이나 갈 수 있을라나? 그 말들을 듣고도 나는 그저 고개를 숙였다. 어차피 해명해도 믿지 않을 테니까. 눈을 마주쳐도 그들은 피했다. 내가 전염병이라도 옮기는 사람처럼. 나는 그렇게 서울로 왔다. 내 고향도 아니고 아무 인연도 없는 곳. 오직 살아남기 위해. 허름한 단칸방. 햇빛도 잘 들지 않는 반지하 방에서 나는 재봉틀을 돌렸다. 하루 12시간씩 눈이 아플 때까지 바늘을 움직였다. 손가락 끝은 늘 피가 말라 있었고 허리는 제대로 펴보지도 못했다. 그 와중에도 명절이면 참았다. 다른 집들은 송편도 빚고 갈비도 굽는 날. 나는 혼자 컵라면에 김치를 얹었다. 텔레비전에서 설 특집 프로그램이 흘러나오면 나는 볼륨을 줄였다. 슬퍼지니까. 괜히 또 울까봐. 그래도 버텼다. 언젠가는 나도 행복해질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그래서 원망도 접고 미움도 접고 그저 살자고만 했다. 내 이름조차 부르지 않는 세상 속에서
나 혼자 내 이름을 되뇌며. 하지만 나는 그때는 몰랐다. 30년 후 문을 두드릴 한 여인이 내 삶을 완전히 뒤흔들 거라는 걸. 그 여자가 내게 꺼낸 한마디가 내가 묻어두었던 과거의 상처들을 모조리 꺼내놓게 만들 거라는 걸. 그리고 그날 나는 다시 살아나게 될 거라는 것도. 그날은 어김없이 비가 내리고 있었다. 나는 여느 때처럼 바느질을 하며 하루를 보내고 있었다. 바깥 세상과 단절된 채 조용히 살고 있었기에 누군가가 문을 두드린다는 건 거의 없던 일이었다. 놀라 고개를 들었고 재봉틀을 멈춘 내 손이 작게 떨리고 있었다. 누구세요? 나는 조심스레 문을 열었고 낯선 여자가 서 있었다. 검은 한복의 긴 머리, 고요하면서도 묘한 기운이 감도는 눈빛. 그 여자는 내 얼굴을 가만히 바라보다 입을 열었다. 이 집 한지영 씨 맞으시죠? 나는 놀라 고개를 끄덕였다. 저, 누구시죠? 그녀는 잠시 입술을 다물고 내 눈을 똑바로 바라보더니 말했다. 제 어머니를 찾아야 해서요. 근데 어쩐지 선생님 얼굴이 자꾸 겹쳐져요. 그 말에 가슴 한가운데가 쿵 내려앉았다. 처음 보는 얼굴인데 왠지 낯설지 않았다. 그녀가 꺼낸 봉투 하나. 그 안에는 오래된 사진이 한 장 있었다. 흑백 사진 속 여자는 분명 젊은 시절의 나였다. 이 사진 고모님께 받았어요. 고아원에 들어가기 전 제가 이 사진만 쥐고 있었대요. 기억나세요? 그 순간 내 머릿속이 어지러워졌다. 사진 속 나는 분명 갓 20살 무렵 임신 사실을 알고 찍었던 그때였다. 가슴 위에 손을 얹고 웃고 있었고 배는 살짝 불러 있었다. 그 아이가. 나는 숨이 멎는 줄 알았다. 잠시만요. 그 말은. 내 말에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전 이한 소리예요. 어머니가 저를 낳자마자 보내셨다던데요. 그녀의 눈이 붉어졌다. 제가 혹시 맞다면 선생님이 저 낳아주신 분인가요? 나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고 숨조차 쉬기 힘들었다. 말이 나오지 않았다. 그저 눈물만 쏟아졌다. 왜 이제야, 왜 지금에서야 나타났니? 내가 그렇게 울먹이자 그녀는 눈물을 뚝뚝 흘리며 내게 다가왔다. 우리는 마치 기적처럼 서로를 껴안고 몇십 년간 잃어버린 시간을 눈물로 마주했다. 그 아이는 버린 게 아니었다. 그날 종갓집에서 쫓겨났을 때 나는 이미 아이를 품고 있었다. 하지만 그 사실을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다. 말해봤자 또 욕을 먹을 게 뻔했으니까. 아이 낳을 데가 없어. 나는 조용히 상고래한 요양원에서 혼자 아이를 낳았다. 그리고 난 그 아이를 품에 안고 하루를 버텼고 이틀을 버텼지만 도저히 키울 수 없다는 현실 앞에 울며 고개를 끄덕였었다. 수녀님께 아이를 부탁하며 나중에 꼭 찾으러 오겠다고 말했지만 시간은 그렇게 내게서 용기를 앗아가고 말았다. 나는 너무 작고 너무 가난했고 너무 겁이 많았다. 세월이 흘렀고 내 기억 속에서 아이의 얼굴은 흐릿해졌다. 하지만 내 가슴엔 늘 텅 빈 구멍 하나가 남아 있었다. 그리고 지금 그 구멍을 채우듯 그녀가 내 앞에 서 있었다. 엄마,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내가 목 놓아 울었다. 미안하다 정말. 너무 늦게 찾아서 미안하다. 그날 밤 우리는 많은 이야기를 나눴다. 내가 왜 아이를 낳고도 숨겨야 했는지, 어떤 절망 속에서 나는 그 아이를 놓아줄 수밖에 없었는지, 그리고 그녀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도. 그녀는 무당이었다. 운명처럼
사람들의 사연을 듣고 영혼의 상처를 어루만지는 일을 하고 있었다. 그리고 언젠가부터 자꾸 꿈에 어떤 여인이 나왔다고 했다. 한복을 입고 눈물 흘리며 미안하다고 보고 싶다고 말하는 여인. 그게 나라는 걸 처음 본 순간 알았다고 했다. 나는 그 말을 듣고 더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저 그 아이를 단단히 껴안았다. 세상은 내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녀는 내게 말 없이 말을 건넸다. 엄마라고. 괜찮다고. 이제 괜찮다고. 그날 이후 내 삶은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했다. 오랫동안 굳어있던 마음 한켠이 조금씩, 아주 조금씩 녹아내렸다. 그 애가 내게 엄마라고 부른 그 순간부터 나는 다시 숨을 쉬기 시작한 것이다. 한 소리는 매주 날 찾아왔다. 퇴근 후 빗속을 뚫고 지하철을 몇 번씩 갈아타며 작은 도시락 하나 들고 내 방으로 왔다. 엄마, 오늘은 감자조림이야. 이건 진짜 맛있어. 내가 직접 한 거야. 그 작은 말 한마디에 나는 울컥하곤 했다. 누군가 나를 위해 반찬을 해왔다는 것. 그게 얼마나 오랜만이었던가. 그 아이는 내가 그토록 그리워하던 내 피부치였다. 어느 날 나는 조심스레 물었다. 한솔아, 내가 날 찾아온 건 그냥 꿈에 본 사람 찾아보고 싶어서였니? 그녀는 밥 숟갈을 내려놓으며 한참 동안 조용히 나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다. 아니요. 엄마, 저 사실 말씀 안 드린 게 있어요. 그 말에 나는 순간 긴장했다. 무당 일하다 보면 기이한 일들도 종종 생겨요. 근데 몇 달 전부터 이상하게 같은 꿈을 반복해서 꿨어요. 하얀 마당, 대청마루, 그리고 울고 있는 여인. 그건 분명 그날 내가 종갓집에서 쫓겨났던 그 장면이었다. 그 여자가 계속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널 버린 게 아니야. 널 지키려고 그랬어. 처음엔 무서웠어요. 근데 자꾸 볼수록 그게 나 같았어요. 그녀는 고개를 떨궜다. 그러다 고모님이랑 오랜만에 통화하다가 우연히 듣게 됐어요. 20살에 집을 나간 친척 언니 얘기. 이름이 한지영. 그 말을 들은 순간 나는 머리가 핑 돌았다. 그 아이가 그 모든 조각을 스스로 맞춰가며 날 찾아왔다는 사실에 숨이 막히고 또 터질 듯 눈물이 솟구쳤다. 그래서 그냥 믿어보기로 했어요. 피가 섞이지 않아도 그 사람이라 믿고 싶어서라도 한번 가보자. 그리고 얼굴만 보고 오자. 그랬구나. 그녀는 내게 다가온 게 아니라 운명처럼 이끌려온 것이었다. 나는 조용히 그녀의 손을 잡았다. 말없이 오래도록 꼭. 그날 이후 우리는 함께 시장도 가고 같이 반찬도 만들었다. 낯선 듯 익숙한 시간들이 하루하루 쌓여갔다. 한 소리는 내게 어린 시절을 들려주었다. 나는 사실 엄마 없이 자란 걸 서러워하지 않았어요. 늘 이유가 있을 거라 믿었거든요. 그리고 만약 만날 수 있다면 꼭 안아주자고. 그 생각만 했어요. 그 말에 나는 가슴이 저렸다. 그 작은 아이가 그토록 오랜 시간 이유도 모른 채 날 기다렸다는 사실이 벼락처럼 가슴을 쳤다. 나는 그녀에게 종갓집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다. 그저 내가 너무 작고 너무 겁이 많았다고 그렇게 말할 뿐이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내 손을 잡았다. 그게 고마웠다. 하지만 마음 한편엔 무언가가 걸렸다. 미처 정리되지 않은 내 과거의 그림자, 그 집안, 그 사람들, 그들은 아직도
내게 상처로 남아 있었다. 한솔아, 혹시 궁금하지 않아? 내 아버지에 대해선. 내가 그렇게 묻자 그녀는 한참을 망설이더니 조용히 고개를 저었다. 전 엄마만 있으면 돼요. 그 사람이 누군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엄마가 절 낳았고 살게 해줬고 지금 이렇게 안아줬으니까. 나는 그 말에 다시 울고 말았다. 세상이 버린 줄 알았던 내 아이가 나를 이렇게 안아주고 있었다. 그러나 그날 밤 나는 오래된 서랍을 열었다. 그 안엔 색이 바랜 사진 몇 장과 접힌 편지 한 장이 있었다. 그 편지는 그 사람에게 쓰지 못한 내 진심이었다. 정말 미안해요. 당신에게 말하지 못했어요. 아이를 가졌단 걸 당신이 알면 어머니는 나를 더 가혹하게 몰아세웠을 거예요. 나는 그게 무서웠어요. 나는 그 편지를 읽으며 처음으로 내 과거를 마주했다. 도망쳤던 시간, 묻어버렸던 진실, 모두 이제는 꺼내야 할 때가 온 것 같았다. 다음 날, 나는 한솔이에게 말했다. 한 번만 엄마랑 같이 가줄래? 아주 오래된 집에 꼭 한번 가보고 싶은 곳이 있어.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우리는 30년 만에 그 대문 앞에 섰다. 종갓집, 내가 떠났던 그 집, 모든 걸 놓고 나왔던 그 집, 그곳에 이제는 내가 다시 서 있었다. 그 집 앞에 서자 숨이 턱 막히는 느낌이 들었다. 붉은 기와 지붕은 세월의 때를 뒤집어 쓴 채 무표정한 얼굴로 날 내려다보고 있었고 대문은 여전히 큼직하고 무거워 보였다. 문을 두드릴 용기가 좀처럼 나지 않았다. 한솔이는 말없이 내 손을 꼭 잡아주었다. 그 따뜻한 손길에 나는 한 걸음 내디뎠다. 대문 앞에 놓인 초인종은 그 옛날엔 없던 것이었다. 나는 그 버튼을 천천히 눌렀다. 띵동. 낯선 전자음이 울렸다. 얼마 지나지 않아 문이 열리고 익숙한 얼굴이 나타났다. 시어머니였다. 세월은 그 얼굴에도 흔적을 남겼지만 그 눈빛만큼은 변함이 없었다. 날 보는 눈이 예전 그대로 차갑고 단단했다. 누구시죠? 그녀는 나를 알아보지 못했다. 그럴 만도 했다. 머리도 희끗희끗, 옷차림도 수수했고, 무엇보다 나는 웃고 있었으니까. 어머니, 저예요. 지영이에요. 그 말을 들은 순간 그녀의 눈썹이 경직됐다. 입가가 살짝 떨렸고 그 말이 방 안으로 스며들기도 전에 문이 쾅 닫혔다. 나는 놀라지 않았다. 오히려 예상했던 일이었다. 30년이란 세월은 용서를 품기엔 너무 길지도 또 짧지도 않았다. 하지만 나는 그 문 앞에서 물러서지 않았다. 한솔이도 내 옆에서 조용히 서 있었다. 우린 대문 앞 마루에 앉아 2시간을 기다렸다. 그리고 문이 다시 열렸다. 이번엔 남편이, 아니, 옛 남편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더 말라 있었고 주름이 깊었다. 하지만 그 눈빛만큼은 내 기억 속에 남아있던 그 사람이었다. 지영아. 그는 내 이름을 조심스레 불렀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잘 지냈어? 그 말에 나는 웃을 수밖에 없었다. 어떤 말로 30년을 요약할 수 있을까? 잘은 아니지만 살았어. 그 말에 그는 고개를 숙였다. 그 순간 한솔이가 한 발 앞으로 나섰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영 씨의 딸입니다. 그 말에 그의 눈이 크게 흔들렸다. 그는 나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다시 그녀를. 모든 게 이해됐다는 듯한 눈빛이었다.
그 아이가 내 딸이구나. 나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응, 우리 아이야. 그때 내가 말 못했던 그는 입술을 굳게 다물었다. 그리고 마당 안으로 손짓했다. 들어와. 잠깐이라도. 그 한마디에 나는 심장이 뛸 듯 벅찼다. 30년 만에 그 집 안으로 발을 디딘 순간이었다. 마루는 여전히 삐걱거렸고 부엌에선 된장 냄새가 났다. 시간은 참 많은 걸 바꾸었지만 또 많은 걸 그대로 두고 있었다. 우리는 조용히 마주 앉았다. 어색한 침묵이 잠시 흐르고 나는 천천히 이야기를 꺼냈다. 왜 말을 못했는지, 그날 내가 얼마나 두려웠는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는 아무 말 없이 들었다. 내 말이 끝나자 그는 한마디만 했다. 미안하다. 그때 내가 너를 못 지켰다. 나는 그 말에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그 말이 30년 동안 듣고 싶던 전부였기 때문이다. 그리고 시어머니가 방에서 나왔다. 여전히 차가운 표정. 하지만 이번엔 그 눈에 조금 다른 빛이 있었다. 그 아이가 지금까지 혼자였냐? 그녀가 물었다.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한 소리가 조용히 말했다. 아니요. 저에겐 엄마가 있었어요. 아무도 몰랐지만 저는 엄마를 기다렸고 엄마는 저를 기억했어요. 그러면 된 거 아닌가요? 시어머니는 잠시 고개를 돌렸다. 그 눈에 살짝, 아주 살짝 물기가 맺힌 걸 나는 보았다. 그녀는 끝내 미안하단 말도 용서해달란 말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나는 알 수 있었다. 그녀의 말 없는 후회와 늦은 인정이 그 짧은 눈빛 안에 담겨 있다는 걸. 그날 저녁, 우리는 처음으로 함께 밥을 먹었다. 말은 많지 않았지만 서로의 숟가락 소리, 국을 뜨는 소리, 그 모든 게 우리에겐 작은 화해였다. 한 소리는 그런 우리를 바라보며 작게 웃었다. 그 웃음에 나는 안도했고 살아있다는 게 이렇게 눈부실 수 있음을 느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아주 조용히 되뇌었다. 이제야 비로소 나는 사람 대접을 받는구나. 그날 이후 우리 셋은 종종 만나게 됐다. 한 소리는 주말마다 나를 데려가 종갓집 마당을 걷게 했다. 그 마당은 예전엔 공포였지만 지금은 다시는 놓치고 싶지 않은 따뜻함이 담긴 공간이 되었다. 하지만 모든 게 다 회복된 건 아니었다. 시어머니는 여전히 말수가 적었고 예전처럼 날 쏘아보는 눈빛을 완전히 거두진 않았다. 그럴 땐 마음이 아렸지만 이젠 달랐다. 그 아픔이 나를 흔들지 않았다. 나는 이젠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 되었으니까. 혼자라도 일어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내 옆엔 딸이 있었다. 한 소리는 자주 내게 말했다. 엄마, 엄마가 웃는 걸 보니까 이상하게 안심이 돼요. 전 항상 혼자였거든요. 근데 이젠 아니니까 그게 좋아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나는 마음이 먹먹해졌다. 혼자였던 건 나만이 아니었구나. 그 아이도 외로움을 삼키며 여기까지 살아온 거였다. 그날 밤 나는 혼자 창가에 앉아 문득 오래된 편지를 꺼냈다. 그 사람이 준 단 한 장의 쪽지. 미안하다. 그날 아무 말도 못 해줬던 게 내 평생 한이다. 그 글씨는 삐뚤빼뚤했지만 진심이 느껴졌다. 나는 그 편지를 가슴에 꾹 안고 오랫동안 울었다.
다 말라버린 줄 알았던 눈물은 그때 또다시 흐르고 있었다. 며칠 뒤 시어머니가 먼저 전화를 걸어왔다. 지영아, 김치 담그려 하는데 와서 좀 도와주겠니? 그 목소리는 예전의 그 날카로움이 아니었다. 조금은 낮고 조금은 불안한 듯한 그런 어투였다. 나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바로 준비해 그 집으로 향했다. 부엌엔 양념이 널려 있었고 배추가 절여지고 있었다. 어깨를 걷어붙이고 일손을 돕기 시작하자 시어머니는 조용히 말했다. 그땐 내가 미쳤었지. 아들 하나 못 낳았다고. 너를. 나는 가만히 일하다 말고 그녀를 바라봤다. 그 얼굴엔 수치와 후회, 그리고 조심스러운 슬픔이 묻어 있었다. 난 우리 집안대를 잇는 것만 전부인 줄 알았어. 그게 내 사명이라 믿었지. 근데 그 아이, 내 딸, 그렇게 똑 부러지게 자란 거 보니까 내가 참 못됐더라. 그녀는 말끝을 흐렸다. 나는 아무 말하지 않았다. 그저 묵묵히 양념을 버무리며 그 말들을 마음에 담았다. 그녀는 처음으로 자기 잘못을 그토록 조심스럽게 내게 고백했다. 지영아, 나 이제 눈 감기 전에 해두고 싶은 말이 있다. 그날 그 마루에서 널 내쫓고 나는 한동안 밥도 못 먹었다. 그건 처음 듣는 이야기였다. 나는 조심스레 물었다. 그럼 왜 그땐 말 한마디 안 해주셨어요? 그녀는 길게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미안하단 말이 그땐 너무 비싸더라. 내 체면, 우리 집안 체면, 그게 다라고 믿었거든.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야 이해가 됐다. 그녀는 그날 이후 단 한 번도 자기 속을 열지 않았던 것이다. 그리고 지금 그 무게를 이 나이 들어서야 견디지 못한 채 흘리고 있었다. 그날 김장을 마치고 나서 나는 시어머니에게 손을 내밀었다. 그녀는 내 손을 조심스레 잡았다. 그 손끝은 거칠고 메마르긴 했지만 그 안엔 분명 후회와 인정, 그리고 늦은 사랑이 담겨 있었다. 시간이 더 흘렀다. 한솔이는 내게 작은 집을 마련해 주었다. 햇살이 잘 드는 아담한 2층 집. 그 집에서 나는 오랜만에 내 이름으로 된 우편을 받았고 내 이름으로 된 통장도 만들었다. 그 모든 게 새로 태어난 듯한 기분이었다. 나는 가끔 생각한다. 만약 한솔이가 나를 찾지 않았다면 나는 여전히 그 작은 반지하방에서 바느질하며 세상을 원망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 아이가 내게 와준 덕에 나는 다시 사람이 될 수 있었다. 내 이름을 부르고 내 손을 잡아주고 내 이야기를 들어준 그 아이 덕분에 나는 살아있는 사람이 되었다. 지금은 종종 종갓집에도 간다. 그 집 마당에서 김이 모락모락 나는 아궁이 앞에 앉아 한소리와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기도 한다. 시어머니는 말수가 여전히 적지만 내게 따뜻한 국 한 그릇을 건네며 눈을 피하지 않게 되었다. 남편도, 아니 이제는 내 아이의 아버지도 조용히 고개를 끄덕여준다. 그런 사소한 순간들이 나에겐 크나큰 변화였다. 어쩌면 이게 바로 늦게 찾아온 가족의 모습일지도 모르겠다. 늦었지만 그래도 도착한 마음, 그게 지금의 우리를 지탱하는 힘이었다. 가끔은 모든 게 꿈이 아닐까 싶었다. 한솔이의 손을 잡고 장을 보고 돌아오는 길,
햇살에 반짝이는 시장 골목을 걷다 보면 이 평범한 순간들이 너무 벅차게 느껴질 때가 있었다. 엄마, 우리 오늘 부침개 어때요? 한솔이가 묻는다. 나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인다. 좋지. 쪽파도 좀 사가자. 우리는 그렇게 두런두런 이야기 나누며 걸었다. 누구나 누릴 법한 평범한 모녀의 일상. 하지만 내겐 이 모든 게 기적이었다. 한솔이는 나와 닮았다. 밥 먹을 때 오른손으로 국그릇을 받치는 버릇. 바느질할 때 눈썹을 찌푸리는 표정. 무언가를 정리할 때 조용히 한숨부터 쉬는 습관. 그걸 볼 때마다 가슴이 벅차오른다. 우리는 함께 시간을 쌓아갔다. 잃어버린 30년을 하루하루 천천히 메우며 그 과정이 고통스럽기도 했지만 그보다 더 감사한 건 그 아이가 내 곁에 있다는 사실이었다. 어느 날 한솔이가 조심스레 내게 물었다. 엄마, 혹시 다시는 그 집에 안 가고 싶었던 적 있어요? 나는 멈칫했다. 그리고 조용히 대답했다. 많이 그랬지. 근데 이제는 아니야. 지금은 그 집이 있어줘서 고마워. 그 아이가 고개를 갸웃하자 나는 덧붙였다.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지금의 내가 그 과거를 이겨냈다는 걸 보여줄 수 있으니까. 그 말에 한솔이는 살짝 웃었다. 그 웃음은 내게 작은 용기를 줬다. 며칠 후 종갓집에서 전화가 왔다. 시어머니의 상태가 좋지 않다는 소식이었다. 나는 망설임 없이 짐을 싸들고 달려갔다. 병원 복도 끝 창밖으로 뿌연 비가 내리고 있었다. 그 속에서 흰 병원복을 입고 누운 시어머니는 많이 야위어 있었다. 그녀는 나를 보자마자 눈을 떴다. 하지만 금세 눈을 감았고 나는 조용히 곁에 앉았다. 그녀의 손을 잡았다. 거칠고 가벼운 손. 한때 날 쫓아내던 그 손이 지금은 내 손 안에 고요히 머물렀다. 지영아. 그녀가 힘겹게 부르자 나는 가까이 다가갔다. 여기 있어요, 어머니. 그녀는 눈을 감은 채 입술을 살짝 달싹였다. 너한테 그때 너무 미안했어. 나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 한마디면 충분했다. 그리고 며칠 뒤 그녀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장례식장에선 낯익은 얼굴들이 보였다. 예전엔 날 외면했던 사람들. 그들도 세월 앞에서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한솔이는 검은 한복을 입고 조용히 상주 옆을 지켰다. 사람들은 그녀를 보며 속삭였다. 저 아이가 그분 딸이래. 그때 그 며느리가 지금 저렇게 컸구나. 나는 사람들의 시선을 그저 담담하게 받아들였다. 예전 같았으면 고개 숙이고 숨어버렸겠지만 지금은 달랐다. 나는 내 딸과 함께 그 자리에 서 있었다. 더는 숨지 않았다. 장례를 마치고 종갓집 마당에 다시 섰을 때 햇살이 참 따뜻했다. 마당 한쪽엔 고추가 빨갛게 말라 있었고 부엌에선 누군가 된장을 끓이고 있었다. 그 평범한 풍경 속에서 나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그리고 속으로 되뇌었다. 이제 됐다. 이제야 정말 다 끝났구나. 그날 밤 한솔이는 내게 말했다. 엄마, 우리가 이렇게 다시 만날 수 있었던 게 다 뜻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 넌 내게 온 선물이야. 내가 살아야 할 이유였고. 그 아이는 울듯 웃으며 말했다. 엄마, 앞으론 우리 둘이 같이 늙어요. 그 말에 나는 웃었다. 그래, 너랑 같이 늙을게. 그게 나한텐 가장 큰 축복이야.
그렇게 내 인생의 긴 방황은 끝났다. 쫓겨나고 버려지고 잊혔던 시간은 이제야 온전히 제자리를 찾았다. 나는 이제 더는 증오로 살지 않는다. 용서하지 않더라도, 이해할 수 있고, 다시 품지 않더라도 지나갈 수 있다. 가장 큰 복수는 잘 살아남는 것. 그리고 누군가의 소중한 사람이 되어주는 것. 나는 그렇게 내 딸의 엄마로, 내 인생의 주인으로 다시 살아가고 있다. 세상이 갑자기 바뀌진 않았다. 하지만 내가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바뀌었다. 매일 아침 햇살에 눈을 뜨고 따뜻한 밤 냄새로 하루를 시작하는 삶. 그게 그렇게 벅찰 수 있다는 걸 이제서야 알았다. 한솔이는 여전히 무당 일을 하고 있었다. 그녀의 일은 고되고 감정 소모도 많았지만 그 아이는 그 일을 사랑했다. 엄마, 나는 사람들이 속마음을 꺼내놓는 걸 보면 왠지 책임감이 생겨요. 그 마음, 내가 다 들여다보는 것 같아서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나는 가슴이 저릿했다. 내가 전하지 못한 이야기들, 묻어버린 진실들이 그 아이 안에 자연스레 뿌리 내렸다는 걸 나는 알 수 있었다. 어느 날, 한솔이는 내게 말했다. 엄마, 이번에 큰 굿이 들어왔는데 엄마랑 같이 가면 안 돼요? 나는 처음엔 당황했다. 무당이 된 딸, 그 아이의 세상에 내가 들어가는 게 맞을까? 망설였다. 난 그런 거 잘 몰라. 괜히 방해될지도 모르잖아. 내가 말하자. 한솔이는 고개를 저으며 웃었다. 엄마가 그냥 옆에만 있어도 나한텐 큰 힘이에요. 내가 엄마 품에서 시작됐으니까. 그 말에 나는 마음을 바꿨다. 그래, 내가 낳은 아이가 걸어가는 길을 함께 지켜보는 것. 그것만으로도 의미 있겠구나. 우리는 함께 작은 시골 마을로 향했다. 한솔이는 정성껏 제단을 차렸고 나는 뒤에서 조용히 물을 데우고 수건을 개고 그 아이가 집중할 수 있도록 주변을 정리했다. 어느 순간 한솔이가 손을 내밀었다. 엄마, 여기 손 좀 얹어줘요. 나는 망설이다. 그녀의 손 위에 내 손을 얹었다. 그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이름도 사연도 모르는 한 중년 여인이 우리 앞에서 엎드려 오열하고 있었고 나는 그 여인의 등을 토닥이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다 지나가요. 우리도 그렇게 버텼어요. 그 굿이 끝난 뒤 한솔이는 나를 꼭 안아주었다. 엄마, 고마워요. 이렇게 곁에 있어줘서. 나는 웃으며 말했다. 나야말로 너 덕분에 살아났잖아. 우리 둘은 그렇게 처음으로 같은 무대에 섰고 서로의 삶을 서로의 방식으로 인정하게 되었다. 그날 이후 나는 자주 사람들의 사연을 듣게 되었다. 한 소리의 의뢰인들, 무거운 사연을 가진 사람들이 나와도 마주 앉고 싶다고 했다. 그분한테는 위로가 있어요. 이야기를 들어줄 줄 아는 사람이거든요. 한솔이는 그렇게 말하며 내게 작은 자리를 마련해 주었다. 나는 그 자리에서 내가 지나온 시간들을 꺼내 놓았다. 저도 30년을 잃고 살았어요. 누구 하나 이름 불러주는 사람 없이 하루하루 견디기 바빴죠. 근데요, 그 시간도 언젠가는 끝나더라고요. 내 이야기를 듣고 눈물을 쏟는 사람들이 많았다. 그들이 울 때 나도 같이 울었다. 그들의 눈빛 속에서 내 과거의 그림자와 서로를 비춰보며 우리는 함께 치유되고 있었다. 그러면서 문득 깨달았다. 나는 이제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아니구나. 나는 누군가의 엄마였고, 누군가의 며느리였고, 누군가의 위로였다. 그 사실 하나만으로 나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한 달 후, 한솔이가 작은 전시회를 열었다. 그녀는 무당이지만 틈틈이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그 전시회의 제목은 고름이었다. 사람들은 의아해했다. 하지만 그림을 보고 나면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말했다. 고름은 상처가 골맞다는 뜻이잖아요. 근데 곪지 않으면 터지지도 않고 아물지도 않아요. 그래서 저는 그 아픔조차 감사해요. 그 말에 나는 가슴이 벅차올랐다. 이 아이는 내가 다 못한 이야기를 세상에 전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전시회의 마지막 그림. 작은 방 안, 재봉틀 앞에 앉은 여인의 뒷모습이 그려진 그림 속엔 한 문장이 적혀 있었다. 그래도 나는 살아냈다. 나는 그 문장 앞에 오래 서 있었다. 그 뒷모습은 다름 아닌 나였고, 그 말을 지금껏 수없이 되뇌며 살아온 나의 이야기였다. 전시회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 한솔이는 내 손을 꼭 잡았다. 엄마, 우리 이렇게 살아줘서 고마워요. 나는 대답했다. 그래, 우리가 살아서 이야기를 만들 수 있어서 정말 다행이야. 지나온 길은 비참했고 고통스러웠으며 때론 죽고 싶을 만큼 괴로웠다. 하지만 지금 나는 살아서 이렇게 말할 수 있다. 나 절대로 망가지지 않았다. 그리고 누군가 내게 또다시 묻는다면 나는 주저없이 말할 것이다. 네, 저는 쫓겨났던 며느리입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누군가의 자랑스러운 엄마이고 이야기를 전하는 사람입니다. 가끔 거울을 본다. 흰머리가 늘고 눈가의 주름도 더 깊어졌지만 예전처럼 속상하지 않다. 오히려 거울 속 그 여인이 참 단단하고 예뻐 보인다. 거기엔 울면서도 버텨낸 시간들, 말없이 견뎌낸 나날들이 모두 새겨져 있으니까 요즘 나는 가끔씩 자원봉사를 나간다. 노인복지센터나 청소년 상담소에서 누군가의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준다. 고생 많으셨겠어요. 그땐 정말 외로우셨겠네요. 짧은 한마디에 눈시울이 붉어지는 사람들을 보면 예전에 내가 떠오른다. 나도 그랬으니까. 누군가 단 한마디만 내 아픔을 알아봐 줬더라면 그 긴 세월이 조금은 덜 고통스러웠을지도 모른다. 한솔이도 내 곁에서 그런 일들을 함께한다. 무당이라는 이유로 편견을 겪는 일도 많지만 그 아이는 굳건하다. 엄마, 사람이 마음을 열 때 진짜 변화가 시작돼요. 나한텐 그게 제일 소중해요. 그 말에 나는 고개를 끄덕인다. 이 아이는 내가 목숨처럼 숨기려 했던 상처에서 태어났고, 이젠 그 상처를 세상에 비추는 사람이 되었다. 얼마 전 작은 마을 축제에서 내게 특별 강연 요청이 들어왔다. 종갓집에서 쫓겨났던 며느리, 그 후 30년의 이야기. 그 제목을 보는 순간 한참을 멍하니 있었다. 그토록 지우고 싶었던 과거를 이젠 내 이름을 걸고 말할 수 있다니. 무대에 올랐을 땐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하지만 한솔이의 눈빛이 객석에서 나를 지켜주고 있었기에 나는 끝까지 내 이야기를 전할 수 있었다. 그날 수많은 사람들이 내게 다가와 말했다. 용기 내줘서 고맙다. 나도 위로받았다. 이제 나도 괜찮아질 수 있을 것 같다.
나는 조용히 미소 지었다. 내가 살았던 이유, 이제야 알 것 같았다. 집에 돌아와 방 안조용한 자리에 앉아 나는 오래전 썼던 일기장을 꺼냈다. 낡고 해진 노트, 삐뚤삐뚤한 글씨로 적힌 고백들. 오늘도 울었다. 가슴이 너무 아파서 내가 없어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그래도 내일은 버텨보자. 그 글귀들 사이에 지금의 내가 앉아 있었다. 더 이상은 울지 않고 스스로를 원망하지 않고 묵묵히 견뎌냈나. 나는 펜을 들어 오랜만에 한 줄을 더했다. 이젠 내가 나를 안아준다. 그리고 그 아래에 한솔이의 이름도 함께 적었다. 그 아이가 내게 와준 것이 세상에서 가장 큰 선물이었으니까. 시어머니의 제삿날이 다가왔다. 우리는 종갓집으로 향했다. 길가의 들꽃들이 바람에 흔들리고 하늘은 높고 푸르렀다. 마당에 도착하자 옛집에 익숙한 냄새가 났다. 고추심 말리는 냄새, 장독에서 퍼지는 구수한 향기, 그 모든 것이 더는 날 억누르지 않았다. 제사를 마치고 조용히 마루에 앉아 나는 고개를 들어 하늘을 봤다. 어머니, 이젠 저도 용서할게요. 그리고 감사해요. 그날 절 쫓아낸 덕에 제가 다시 태어날 수 있었어요. 그 말은 바람결에 스며들었다. 대답은 없었지만 나는 알 수 있었다. 그녀 역시 멀리서 내 마음을 느끼고 있으리라. 한솔이가 내 옆에 앉아 나지막이 말했다. 엄마, 그 집에서 나올 땐 죽고 싶었죠?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응. 그날 나는 그 집 마당에 묻히는 줄 알았어. 그녀는 내 손을 꼭 잡았다. 근데 살아줘서 고마워요. 엄마가 그때 무너지지 않았기에 제가 여기에 있어요. 나는 아이의 눈을 바라보며 말없이 웃었다. 그 미소 하나에 이 모든 시간이 결국 다 의미 있었다는 걸 깨달았다. 요즘은 창가에 앉아 뜨개질을 한다. 따뜻한 실을 손끝에 걸고 한 코 한 코 정성 들여 짜내는 시간. 마치 내 인생을 다시 엮는 느낌이 든다. 실이 꼬이고 코가 빠지고 다시 풀고 시작하더라도 결국엔 따뜻한 무언가가 완성된다. 그게 인생이란 생각이 들었다. 꼬이고 망가져도 포기하지 않으면 언젠가는 누군가를 덮어줄 수 있는 포근한 무언가가 된다는 것. 나는 오늘도 그 실을 엮으며 마음속으로 중얼거린다. 나는 실패한 여자가 아니다. 나는 기적처럼 살아낸 사람이다. 며칠 전엔 한솔이가 작은 상자를 내게 건넸다. 엄마, 이거 선물이야. 엄마 생일이니까. 나는 순간 당황했다. 내 생일이란 걸 누군가 챙겨준 게 정말 오랜만이었다. 상자 안엔 하늘색 카디건이 들어 있었다. 촉감이 너무 부드러워. 나는 손끝으로 한참을 쓰다듬었다. 내가 직접 짠 거예요. 엄마 뜨개질 따라 하다가 몰래 연습했지. 그 말에 나는 울컥했다. 한솔아, 정말 고맙다. 나는 그 아이를 꼭 안았다.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그저 곁에 있어주는 그 마음이 너무도 따뜻했다. 카디건을 입고 우린 공원에 나갔다. 햇살은 따사롭고 아이들 웃음소리는 맑았다. 벤치에 나란히 앉아 나는 한솔이의 손을 꼭 잡았다. 엄마, 살다 보면 또 힘든 일 생기겠지? 그 말에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사는 게 늘 순탄하진 않지. 그렇지만 우리에겐 지금 이 시간이 있으니까. 그 말을 들은 한솔이는 작게 웃었다.
맞아. 지금 이 순간이 예전의 고통을 덮어주니까. 그 아이가 웃을 때 나는 비로소 살아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깨달았다. 밤이 되자 작은 케이크를 꺼냈다. 촛불이 4개, 내 나이와는 상관없는 의미 없는 숫자였지만 그 어느 생일보다 행복한 순간이었다. 소원 빌어야지. 한 소리에 말해. 나는 2손을 모았다. 이 아이가 아프지 않고 행복하게 오래오래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그 촛불을 조심스럽게 껐다. 그날 밤 나는 오랜만에 편지를 썼다. 받을 사람은 없지만 그냥 쓰고 싶었다. 사랑하는 내 딸 한솔아. 너는 내게 세상이 다시 열린 증거야. 너를 다시 만난 이후 내 삶은 매일이 기적이었단다. 엄마가 처음엔 너를 안고도 말없이 보낼 수밖에 없었던 그날을 지금도 후회해. 하지만 너는 그런 나를 책망하지 않았지. 너희 그 눈빛 하나가, 너희 손길 하나가 엄마를 다시 살아가게 만들었어. 앞으로 무슨 일이 있어도 넌 혼자가 아니야. 엄마가 늘 내 곁에 있을게. 너희 첫 울음을 기억하는 사람으로, 너희 모든 날을 축복하는 사람으로. 사랑해, 엄마가. 그 편지는 내 서랍 깊은 곳에 고이 접어 넣었다. 언젠가 내가 이 세상에 없을 때 그 아이가 우연히 발견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요즘은 가끔 동네 친구들과도 어울린다. 예전엔 사람들과 눈 마주치는 것도 겁났지만 이젠 나를 숨기지 않는다. 지영 씨는 참 단단해 보여요. 목소리에 힘이 있어요. 사람을 살리는 느낌. 그런 말을 들을 때면 나는 조용히 웃는다. 아무에게도 내 상처를 설명하지 않아도 그저 내 모습 하나로 누군가에게 힘이 될 수 있다면 그걸로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내 과거를 모두 털어놓지 않아도 된다. 내가 그 시간을 이겨내고 있다는 사실 하나로 이미 나는 새로운 이야기를 쓰고 있는 중이니까. 그리고 그 이야기는 더는 슬픔으로만 채워지지 않는다. 희망, 용서, 사랑, 그리고 삶의 깊이로 채워져 간다. 며칠 전 한솔이와 함께 바닷가에 다녀왔다. 끝없이 펼쳐진 수평선을 보며 나는 조용히 중얼거렸다. 참 넓다. 한솔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러게요. 마음이 좀 편해져요. 그 순간 나는 한솔이 손을 꼭 잡고 이야기했다. 우린 이제 이 바다처럼 살자. 작은 일에 흔들리지 않고 늘 그 자리에 있는 바다처럼. 한솔이는 대답 대신 고개를 끄덕였다. 그 눈빛 속엔 더 이상 외로움도 원망도 없었다. 그 아이가 웃을 수 있다는 것, 내 곁에 있다는 것, 그리고 내가 그 아이를 내 딸이라 부를 수 있다는 것, 그 모든 게 내 인생의 가장 큰 선물이었다. 요즘은 하루하루가 선물 같다. 창문을 열고 햇살이 들어오면 나는 가장 먼저 숨을 크게 들이쉰다. 그 공기 속에 살아있다는 감각이 가득 담겨 있다. 젊은 시절엔 숨을 쉬는 것도 두려웠다. 세상이 날 쳐다보는 것 같고 내가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누군가에겐 불편한 일 같아서. 하지만 지금은 다르다. 이젠 내가 내 인생을 부끄러워하지 않기 때문이다. 어떤 날은 혼자 걸어 다니다. 한식당에 들어가 된장찌개 하나를 시켜 먹는다. 그 소박한 한 끼 속에서 나는 지난날의 결핍을 위로받는다. 그리고 문득문득 종종 떠오르는 얼굴이 있다. 처음 내게 반해 내 손을 잡았던 그 사람.
하지만 끝내 내 옆을 지켜주지 못했던 사람. 나는 그를 원망했고 또 미워했지만 지금은 안다. 그 사람도 나처럼 자기 삶을 살아내느라 힘겨웠을 거라는 걸. 우리는 그저 서로를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을 뿐이었다. 그 역시 한 소리를 다시 만나 조용히 울었다. 그날 내 어머니가 나를 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을 때 그게 내 가장 큰 벌이었어. 그는 그렇게 말하며 한 소리 손을 꼭 잡았다. 나는 그 장면을 바라보며 미움은 어디로 흘러가는지 조용히 생각했다. 어쩌면 미움은 끝까지 안고 사는 게 아니라 어느 날 문득 놓아주는 거라는 걸 나는 이제야 깨달았다. 놓아주니 내가 편해졌고 내 마음의 자리가 조금 더 넓어졌다. 그리고 그 자리에 딸이 들어왔고 따뜻한 밥 냄새가 들어왔고 고요한 평화가 스며들었다. 한 소리는 요즘 책을 쓰고 있다. 자신이 겪은 삶, 만나온 사람들, 그리고 나와의 이야기까지 담겠다고 했다. 엄마 이야기도 써도 돼요? 그 질문에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우리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위로가 된다면 기꺼이 꺼내야지. 나는 더 이상 숨고 싶지 않다. 내 인생의 굴곡을 수치로 여기지 않는다. 그건 나를 지탱한 힘이고 지금의 나를 만든 시간이니까. 어느덧 작은 텃밭도 생겼다. 파, 고추, 상추 몇 포기 심어놓고 아침마다 물을 준다. 그 파릇한 것들이 자라는 걸 보며 나는 생각한다. 이렇게 작고 약한 것들도 햇살만 있다면 자라나는구나. 그걸 보며 내가 살아온 시간들도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다시금 느낀다. 한 소리는 종종 이런 말을 한다. 엄마, 나 어릴 적 사진 한 장도 없어서 어릴 때 내가 어땠는지 몰라요. 그 말을 들으면 가슴이 찢어진다. 내 손으로 안아주지 못했고 밥 한 끼 챙겨주지 못했던 그 시간들이 지금도 미안하다. 그래서 나는 지금의 한 소리 모습을 하루하루 눈에 담는다. 그 아이가 웃을 때, 고개를 갸웃하며 생각할 때, 잠들기 전 이불을 고쳐 덮을 때, 그 모든 순간을 내 마음속에 저장한다. 다시는 잃고 싶지 않으니까. 다시는 후회하고 싶지 않으니까. 우리는 매년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사진을 찍는다. 작은 언덕 위, 노란 유채꽃이 피는 곳. 처음엔 어색하던 그 시간이 지금은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의식이 되었다. 올해 사진을 찍을 땐 나는 속으로 소원을 빌었다. 다음 해에도 이 자리에서 같이 웃을 수 있게 해달라고. 나는 더 이상 큰 바람은 없다. 그저 지금 이 평화가 조금만 더 오래도록 이어지길 바랄 뿐이다. 그리고 언젠가 내가 세상을 떠날 날이 온다면 나는 내 삶을 조용히 이렇게 정리할 것이다. 비록 쫓겨났던 며느리였지만 사랑을 되찾은 엄마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그 문장 하나면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요즘 나는 자주 예전의 나를 떠올린다. 대청마루 위에서 고름을 쥐고 서럽게 울던 그 23살의 나. 어둑한 단칸방에서 재봉틀을 돌리며 살아남으려 했던 30의 나. 그리고 거울 앞에서 자신을 누구보다 작게 만들던 40의 나. 그 아이들은 내 안에 아직도 살아있다. 다만 이제는 두렵거나 창피하지 않다. 나는 그 시절의 나를
그대로 껴안기로 했다. 그래, 참 많이 외로웠지. 그때는 도망칠 곳도 기댈 사람도 없었지. 그래도 잘 견뎠어. 그 시간을 너답게 지나왔으니까. 이제는 과거를 외면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 시간을 조용히 쓰다듬어 준다. 그래야 지금의 내가 흔들리지 않고 서 있을 수 있으니까. 한 소리와 함께 살면서 나는 더 이상 과거에 매이지 않게 되었다. 그 아이의 숨소리, 웃음소리, 잠든 얼굴을 볼 때마다 나는 지금 이 자리에 있다는 게 너무도 감사하다. 가끔 사람들은 묻는다. 그 시절로 돌아가고 싶진 않으세요? 나는 망설이지 않고 대답한다. 아니요. 다시 돌아가도 그땐 똑같이 아팠을 테니까. 지금처럼 그 시간을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이 없었다면 뭘 바꿔도 똑같았을 거예요. 나는 이제 지나간 일들에 연연하지 않는다. 마음속에 천천히 접어두고 가끔씩 꺼내어 보고 그냥 조용히 감사할 뿐이다. 종종 낯선 이들이 내게 사연을 들려준다. 며느리로서의 고통, 엄마로서의 책임, 여자로서의 상처. 그 이야기들을 들을 때 나는 끄덕이며 말한다. 그 마음 알아요. 나도 그랬으니까요. 그 한마디에 사람들은 눈시울을 붉히고 가끔은 말없이 내 손을 잡는다. 그 따뜻한 손길이 내게도 위로가 된다. 나만 그런 게 아니었다는 걸. 우린 모두 어딘가 비슷한 상처를 안고 살아간다는 걸 그제야 더 깊이 이해하게 된다. 한 소리는 어느 날 내게 이런 말을 했다. 엄마, 우린 서로 구해준 것 같아요. 엄마는 날 낳았고 난 엄마를 다시 태어나게 했고 그 말에 나는 가슴이 벅차올랐다. 그래, 우린 서로의 기적이었다. 나는 그 아이를 통해 두 번째 인생을 얻었고 그 아이는 내 품을 다시 찾으며 단단해졌다. 그렇게 우리는 함께 살아간다. 작은 갈등도 있고 때로는 서운함도 있지만 이제는 도망치지 않는다. 대화를 하고 웃으며 풀고 또다시 손을 잡는다. 삶이란 그런 것 같다. 완벽할 수 없지만 함께 걸으면 덜 두렵고 덜 아프다. 요즘 한 소리는 다음 책을 준비 중이다. 제목은 아직 정하지 않았지만 그 아이가 내게 말했다. 엄마, 이번엔 엄마가 주인공이에요. 아무도 몰랐던 엄마라는 여자의 이야기. 나는 잠시 머무시다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그 이야기를 나보다 더 잘 전할 사람은 너뿐이니까. 그날 밤 나는 오랜만에 창문을 열고 밤하늘을 바라봤다. 별빛이 유난히 또렷하게 빛났고 달은 둥글고 크고 내 마음도 이상하리만치 고요했다. 그 순간 나는 속으로 조용히 중얼거렸다. 살아줘서 고마워. 이 모든 시간이 지나 지금 이 자리에 설 수 있게 된 내가 참 자랑스러워. 그리고 나를 떠났던 모든 사람들, 상처를 남기고 떠난 이들에게도 이제는 이렇게 말할 수 있다. 고맙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아프게 했기에 나는 더 강해졌고 지금의 내가 될 수 있었습니다. 삶은 때때로 잔인하고 차갑고 버거울 때가 많다. 하지만 그 모든 걸 지나고 나면 언젠가는 따뜻한 바람이 내 어깨를 감싸줄 날도 찾아온다. 나는 그 바람을 기다렸고 이제는 그 바람 속에서 살고 있다. 이제 나는 내 인생을 돌아볼 수 있는 나이가 되었다. 어떤 날은 참 고달팠고 어떤 날은
그저 하루를 견뎌낸 것만으로도 스스로를 칭찬해야 했다. 하지만 지금 이 모든 시간을 지나 나는 웃으며 말할 수 있다. 그래도 참 잘 살아냈다. 누구에게 인정받지 않아도 어떤 훈장을 달지 않아도 나는 내 인생에서 가장 힘든 날들을 내 두 발로 건넜다. 그리고 지금 그 발 밑엔 조용한 평화가 깔려 있다. 나는 더 이상 누군가의 며느리로서, 누군가의 아내로서가 아니라 나라는 이름으로 매일을 살아간다. 이제는 아침이 기다려진다. 한 소리에 인기척, 주방에서 나는 된장국 냄새, 창문 너머로 스며드는 햇살. 그 모든 것들이 이젠 두렵지 않다. 나는 더 이상 쫓겨나는 여자가 아니다. 누구에게도 고개를 숙이지 않고, 누구의 허락도 받지 않고, 당당히 내 삶을 꾸려간다. 종종 사람들이 내게 묻는다. 이제 소원 같은 거 있어요? 나는 고개를 저으며 말한다. 아니요. 지금 이대로면 충분해요. 나는 알게 됐다. 소원은 거창한 게 아니었다. 매일 무사히 하루를 마치고 내 이름을 불러주는 사람이 곁에 있고 고요히 눈을 감을 수 있는 밤이 있다는 것. 그게 가장 큰 축복이었다. 가끔은 내가 그토록 원망하던 시어머니 얼굴도 떠오른다. 그 눈빛, 그 말투, 그 손끝의 차가움. 하지만 이제는 그 사람도 이해할 수 있다. 그도 자신만의 무게를 지고 누군가의 시선 안에서 버티며 살아야 했던 여자였을 테니까. 나는 그 시절의 모든 사람들을 조금씩 용서하게 되었다. 왜냐면 그들을 용서하지 않으면 결국 내가 나를 괴롭히는 일이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 이야기는 누구를 탓하려고 쓰는 것이 아니다. 그저 한 여자가 한 생을 어떻게 견뎌냈는지를 기록하고 싶었을 뿐이다. 그리고 혹시라도 어딘가에서 지금의 나처럼 상처받은 채 살아가는 누군가가 있다면 이 이야기가 작은 위로가 되었으면 한다. 나는 이제 내 이야기를 숨기지 않는다. 나는 종갓집에서 쫓겨났던 여자였고 세상에서 가장 약해 보였던 엄마였으며 모든 걸 잃었다고 생각했던 사람이다. 하지만 지금 나는 다시 태어났고 누군가의 삶에 빛이 되는 사람이 되었다. 살다 보면 누구나 한 번쯤 자신이 얼마나 작고 무력한지를 절절히 느끼는 순간이 있다. 그럴 때 포기하지 않기를 바란다. 지금은 모든 것이 무너진 듯 보여도 그 끝에 생각지도 못한 따뜻한 손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른다. 나처럼, 내 딸 한 소리처럼,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들어준 당신처럼. 우린 그렇게 서로를 살려낸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무료인 구독과 알람 설정 잊지 마시고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이 늘 큰 힘이 됩니다.